네,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NCS 활용 가이드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실제로 NCS 채용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NCS 이제는 도입기가 아니라 확산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 NC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도입기하고 달리 기업에서 출제 경향이나 평가 경향이 좀 달라졌나요? 어때요, 대표님? 네, 초기에 어떤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 기존의 채용 방식을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NCS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초반이랑.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첫 시간대, 그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 이제 1년 차로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채용의 절차들을 보면 서류, 물론 채용 공고문도 있지만 서류,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이제 이제 1년 차, 2년 차에 따라서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가이드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 그러니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반보다는 그런 이제 변화에 있어서도 기업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단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NCS 채용도 또 기업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두 분도 방송에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죠, 이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방송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고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기업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분석할 기업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인데요. 아, 그렇군요. 대표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너지 기업이네요. 네. 어떤 기관인가요? 에너지 중에서도 전력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전력거래소라는 데를 했고 지난주에 한전 그리고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한수원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인데 각각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거래소는 에너지 중개기관이라고 했죠.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이게 뭐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이제 전기를 이제 거래하는 그런 기관이 전력거래소였고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력을 이제 전력을 사가지고 개인이나 기업, 기관에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수원 같은 경우는 전력을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력의 한 30%이 정도를 차지하는 큰 기업이죠. 아, 그렇군요. 전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력거래소는 중개였고요. 한전은 공급이었고, 오늘 살펴볼 한수원은 직접 생산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기업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선호하는 가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연구원님이 이건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를 알아보면서 거기에 속한 11개 발전 자회사들도 이렇게 함께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 한 곳이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제 나머지 발전 자회사들이 화력 발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기업의 명칭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 수단이 수력과 원자력도 있는데 이쪽에 대한 그 부문을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발전 자회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약간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윤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좀 다변화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예,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원자력이라는 조금 민감한 그런 걸 다루기 때문에 기업 윤리 리스크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모 면에서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면에서도 발전이 좀 가능성이 큰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어떤 직무에서 몇 명을 뽑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번에 그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21일까지 지금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진행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채용의 성격이 채용 연계형 대졸 수준 인턴입니다. 네, 조금 타이틀이 긴데요. 그래요. 네,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턴 사원으로 모집을 하고 네. 약 5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친 후에 예,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대부분을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비율로 보면은 하위 3% 정도만 탈락을 시키고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인턴 사원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채용이고요. 직무별로 선발하고 있는 그 모집 인원을 보시면 총 9개 직군인데요. 사무가 16명, 기계 38명, 전기 전자 60명, 통신 10명, 원자력 분야 14명, 화학 분야 9명, 토목 4명, 건축 분야 4명, 전산 분야 5명, 그리고 지역 인재 출신 40명 해서 총 200명의 인턴 사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접수 중이고요.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지만 채용 연계형이면 하위 3% 정도 빼고 97% 정도를 정직원을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직원한테 요구하는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죠. 직위태, 네. 지식, 기술, 태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네. 혹시 있나요? 뭐 공고문은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네. 예, 거의 그 5개월의 인턴 생활을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직원 채용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네. 수준이군요. 네. 5개월 있다가 네. 대부분이 정직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정직원에게 요구하는 그대로 요구하면 요구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직무별로 어떤 능력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공고문이 9개가 있는데 네.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공고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채용 분야의 사무 분류 체계를 보시면 세 분류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이 4개라는 거는 NCS의 4개의 직무를 가지고 공고문을 만들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무 수행 내용에서 보시면 경영기획하고 인사, 회계, 감사, 구매 조달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의 4개 직무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데 지식이나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용 과정에서 필기 시험과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보시고 태도,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그 뭐 필기 시험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 면접에서 주로 측정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공고문을 봐도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 비해서 글자 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읽기도 전에 "헉,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겁먹기 쉽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런 마음가짐 말고요. 네. 어떤 태도로 이 공고문을 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통 그 지원자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걸 평가를 받는지를 갖다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떠한 능력을 평가받는다라고 했을 때 특히 면접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태도, 그러니까 그 뭐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보고 뭐 문서 작성이라는 이제 하위 요소가 있는데 네. 그럼 어떠한 문서 작성이 좋은 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면접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시험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존의 기업들에 내가 면접을 가서 평가를 받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지 몰라서 좀 답답했다면 아,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그런 형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공고문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네. 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항인가요? 첫 번째는 이제 네. 그 지원한 직무와 관련돼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네. 경력을 묻는 겁니다. 예. 특색이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뭐 산학팀 프로젝트 연구회, 뭐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다양하게 이제 좀 쓰게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력직보다는 지금 이제 대졸 신입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그 명시를 해갖고 쓸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원한 직무와 관련한 경험 혹은 경력을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하고요. 얘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산학팀이나 동아리,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까지 예로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NCS 하면 도대체 이 처음 지원하는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경력이 없는데 어쩌란 얘기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동호회나 뭐 산학회 뭐 이런 재능 기부들도 다 쓰게 되어 있네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일단 경험이나 경력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력은 저희가 이제 NCS 컨설팅을 하면서 얘기하는 정의로는 돈을 받고 본인이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한 것들을 경력이라고 얘기하고 경험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어떤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취준생들이 보통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나는 경력이 뭐 학교 다니면서 뭐 내가 무슨 돈을 받고 일하는 경력이 있냐라고 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쓰게끔 이제 한 거고요. 좀 제가 볼 때는 막연하니까 또 경험을 쓰라고 막연하니까 이런 이제 사례들을 갖다 좀 자세하게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천자로, 천자 내외로 이제 써라.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나와 있는데 보통 한 200자, 500자, 많으면 7, 800자 정도니까 천자면 그래도 좀 넉넉한 양인 것 같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적으면 좋을까요? 제가 공고문에 지금 큰 질문이 있지만 또 하위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저희가 면접에서 보통 이제 이 다 경험에 대해서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쓸 때 스타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스타 기법.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나 실제로 한 일 그리고 결과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각 지문이 뭐 4개인데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내가 해결해 뭐 그때 했어야 될 어떤 이들이 어떤 게 있었고 실제로 내가 어떤 걸 했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자기소개서 문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나요? 일단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주인 의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주인 의식.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공고문에서 보시면 어떤 기업의 가치 추구 자세와 관련돼 갖고 어떤 주인 의식이라든지 이 다음에 나온 어떤 협동, 어떤 자기보다는 어떤 그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도 사실 공고문에 어떤 게 출제될 거라는 걸 갖다 미리 예상을 좀 하실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준 사례 3년 이내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문항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지원자 본인이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집단이나 공동체 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 3년 이내 사례를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공동체 이익이 키워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주인의식, 세 번째는 공동체 이익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정말로 내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중시했던 사례. 그렇죠. 사례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이제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좀 그 공통적인 거는 과거에 대한 경험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미래에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과거를 묻냐? 과거에 잘한 사람, 과거에 그렇죠. 잘한 사람이 미래에도 잘할 거다라는 그런 전제로 과거에 대한 경험을 물으니까 본인이 가장 잘했던 어떤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필기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이 4번째 네. 시간입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 가운데 직업기초능력 검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직업기초능력의 능력 요소가 총 10가지가 있었죠. 네, 첫 시간에 저희가 의사소통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수리 능력, 3번째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보 능력, 그리고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또 어떤 기발한 문제와 자료들이 나올지 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에 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귀하의 팀은 본부 내 다른 팀과 비교할 때 계속 실적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곰곰이 따져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팀 내 현상을 정리한 귀하는 실적 하락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도식화해서 팀장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귀하가 C 부분에 입력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대표님이, 네. 이승철 대표님이 한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보니까요. 네. 팀장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자료만으로는요. 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뭔가를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이제 5Y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5Y. 예, 왜 그런가를 한 5단계를 거치면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문제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팀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떨어지고 있는가? 한번 선혜 씨가 한번 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네. 팀장님이 항상 너무 바쁘다. 네. 팀원의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 네. 팀장의 팀원 코칭이 불충분하다. 네. 팀장은 대부분 업무를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한다라는 네. 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요 네모에 그렇죠. 각각 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팀원의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가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 번째 Y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럼 팀원의 업무 숙련도가 왜 떨어지는가? 예. 팀원의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 이유는 이 중에서 팀장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팀장의 팀원 코칭이 불충분하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팀장의 팀원 코칭이 왜 불충분한가? 여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항상 너무 바쁘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팀장은 왜 바쁜가? 아, 그러니까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대부분 업무를 예. 혼자 처리하려고 한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네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팀 실적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팀장이 그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면 이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이겠죠. 팀장이 항상 너무 바쁘다. 라는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NCS 사이트에 네. 그 학습 모듈, 기초직업 능력의 학습 모듈 문제 해결에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출제하는 거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취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본인이 학습을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네. 단어를 네.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오답을 골랐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한 걸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매력적인 오답 혹은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것은 이제 출제 과정에서 출제자가 미리부터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시험을 치러봤더니 그 응시자들의 응답률을 보고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당연할 텐데 네. 그 정답에 대한 응답률과 비슷한 정도로 응답률이 나오는 선택지에 대해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렇죠. 한 보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지만 네. 정답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정답에 대한 응답률이 좀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네. 예, 각각의 현상들의 직접적인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어떤 그런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고를 하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문제 먼저 보고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역상사 영업팀에 근무 중인 제2사원은 상사인 K과장의 파리 출장 스케줄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려고 한다. 주어진 자료와 속보 내용을 참고해서 제2사원은 K과장의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제2사원은 K과장이 파리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K과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걸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은 서울 시각 기준으로 언제인가라는 문제고요. 단, 비행기 안에서는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며 공항에 도착하는 시각부터 전화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또한 K과장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업무로 간주하며 제2사원은 업무 시간 중에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제2사원의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숨이 나오는데 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전화를 이제 언제 해야 되는가라는 네. 문제인데 이게요. 문제 본 문제라고 하죠. 네. 위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가로로 단이라고 붙여져 있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매번 그 직업기초능력 검사의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드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네.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해석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맞습니다. 어지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2사원이 K과장에 파리 출장을 위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출장을 파리로 가고 싶은데요. 저도요. 네. 다음 표를 보시면 세 편의 이제 항공편이 있죠. 그러니까 그 K과장이 타고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세 옵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밑에 이제 아나운서분이 이렇게 속보를 전달을 하네요. 속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갈등이 카자흐스탄 내전으로 확대되는 형국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이 내전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영공을 지나가는 항공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이 비행기가 카자흐스탄 상공을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 세 옵션의 비행기 편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영공을 지나가는 것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핀란드를 경유하는 것과 직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네. 세 옵션의 비행기 티켓 가운데 중국, 홍콩을 경유하는 501 항공편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계속 보시면 그럼 501 항공편을 타고 K과장이 파리에 도착하는 시각은 파리 시간 기준으로 7월 1일 월요일 오후 9시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시차가 서울하고 7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 서울의 시각은 새벽 4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새벽 4시에는 우리 제2사원이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전화도 업무로 간주한다 그랬으니까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전화를 할 수 없고 네. 그러면 가장 빠른 업무 시각을 찾게 되면 7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와, 연구원님 보니까요, 지금 네. 본 문제도 놓칠 게 없고요. 괄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이라고 붙여진 단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뒤에 나오는 속보, 그리고 지도,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시차 기준이 서울하고 7시간 네. 빠르다. 네.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작은 글씨까지 놓칠 게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면 정보가 단순하게 제시가 되면 너무나 편리할 텐데 그래요. 우리 지원자 친구들에게, 맞아요. 대학생 친구들에게 그런데 직업기초능력은 정보가 매우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준비를 하실 때 이 정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간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수력 원자력의 공고문 분석해 봤고요. 그리고 이 문제까지도 풀어봤습니다. 이 공고문에 밝혔던 자기소개서 필기 면접,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너무 글자가 많다, 지레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했는데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김순호 연구원님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NCS 활용 가이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